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축제일인 오늘, 농민들은 어제 타결된 한중 FTA를 규탄하기 위해 거리에서 씁쓸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습으로 이루어진 이번 한중 FTA 타결은 시한을 두지 않고 협상 내용에 충실하겠다던 장관의 약속도, FTA 협상 시 농민의 권익을 배려하겠다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우리 농민들을 직접 챙기기보다는 정상회담의 성과 쌓기를 챙기며 쌀 전면 개방에 이어 또다시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 FTA에서 이미 중국 시장에 잠식되어 버린 주요 양념 채소, 엽근 채소 등이 대부분 양어 제외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양어 제외가 되지 않은 나머지 70%가 무너지면 우리 농업은 영세적으로 붕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인접해 있는 중국과 FTA 타결은 다른 FTA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농산물 개방이라 할지라도 파급력은 더 클 것이 분명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FTA로 인한 피해는 더욱더 뚜렷하게 보일 텐데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농어민들은 정부의 FTA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2015년 피해보전 직불 사업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입 기여도가 반영되어 FTA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에게 돌아갈 직불금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수입 기여도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를 무효한 징후로 만들고 있습니다. 직불금 산정에서 수입 기여도라고 하는 조정 계수를 폐지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FTA로 여러 가지 불안해하는 농업인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번 한중 FTA는 지난 10여 년 동안에 여러 차례 전문가들 혹은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통해서 이제 고민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과도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주요한 농산물, 이것은 대부분 양어를 제외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어제 그 발표가 끝나고 주요한 농민단체장들 한 20명을 같이 만나 뵙고 이번에 FTA 타결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했는데, 걱정들은 하시지만은 대부분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말 잘해서 잘했다기보다도 격려해서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자, 이런 뜻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수입 기여도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것은 이미 아시다시피 이 수입 기여도라는 것이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요. FTA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FTA 체결로 인해서 가격이 뚝 떨어졌을 때, 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부분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의 목적, 또 제도의 취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수입 기여 반영은 좀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농림 부문의 책임자로서 가급적이면 많은 혜택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바라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너지면은 납세자라든지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은 우리 농업을 지속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피해보전 직불제에 있어서 수입 기여도는 이것을 폐기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수입 기여도가 왜 나쁜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피해액을 산정을 하고 나서 그것을 그대로 직불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입 기여도를 따져서 곱하기 뭐 0점 몇 이걸 곱하는 순간 그 피해 금액이 엄청나게 축소되는 것이고 또 그 수입 기여도에서 빠진 품목들은 아예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수입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로 인한 피해액을 고스란히 직불금으로 지어달라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원회에서도 수많은 의원님들께서 수입 기여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지만 아직까지 장관께서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연방 국가와의 FTA 대응 예산도 FTA 보완 대책 취지와 맞지 않게 미흡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론과 농업을 위해서 그나마 FTA로 입은 피해를 보존해 줄 수 있도록 제대로 대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국회가 한중 FTA를 절대로 비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경제부총리께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무상급식 관련 예산, 누리과정 예산 등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하기는 하나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자는 논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전 배분의 우선순위나 또 관련, 법의 정신이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정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재량 지출에 해당되는 지출을 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한 사람의 당연한 책무고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렇게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 지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세액이 부족하다는 말을 합니다. 부자 재벌들의 세금을 지속적으로 깎아주면서 하는 말들입니다. 이번에 배당소득 증대 세제라는 명분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시행하면 어떤 사람 혜택을 보게 됩니까? 배당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일부 재벌 초수 일가들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건희 상상그룹 회장의 세금을 무려 60억 원이나 면제해주는 그러한 재벌 감세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이건희 손자에게 무상급식을 주는 것만 아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세금은 60억 원을 면제해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200만 원의 하루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외에도 부자 감세는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가업상속공제라는 명분으로 상속세를 1천억 원까지 면제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총리님, 기업상속공제액 상한이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도입할 때는 아마 500억으로 시작했나? 아마 네, 1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2007년도에 1억 원 한도로 면제했던 가업상속공제가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에는 30억 원, 2009년에는 10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것을 5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천억 원까지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500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상속하는 초고소득층의 세금을 면제해 주어서 감소되는 세금이 연간 약 483억 원에 달합니다. 재벌 초수 일가들의 막대한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고 초고소득층에 500억 원을 넘는 상속 재산의 상속세를 면제해주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깎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께서는 이제라도 재벌 감세를 처리하고 제대로 세금을 걷어서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답변 드리기 전에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겠습니다. 배당소득 증대 세제에 따라서 이건희 회장이 60억 원 깎아진다 하는 거는 그건 전혀 저희 분석하고는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배당 성향을 감안하면요,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업 상속 공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걸 면제시키는 게 아니라 그건 이행시키는 겁니다. 기업이 계속 노동자 그다음에 고용 계속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기업이 팔아가지고 주인이 바뀌어서 세금 이렇게 팔면은 그 고용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명문 장수 기업이 우리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면은 주인이 바뀌면은 그 과정에서 바뀐 주인이 만약에 아들이 됐든 손자가 됐든 기업을 처분하고 팔면은요, 바로 세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뀐다고 했을 때 교육은 그대로 있는데 그 세금을 거둬서 교육 경영이 차질이 빚어진다면은 그런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떤 특정한 부자들한테 무슨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당연으로 지금 이 법안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바로잡을 말씀을 올리고 또 지금 어제부터 계속 제가 그제부터 계속 말씀을 올립니다만은 지금 무상급식이나 지금 누리과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고에서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방교육재정교육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세 수입이 주니까 당연히 비례대로 주는 지방교육재정교육도 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적인 어떤 그런 작은 부족이 봉착해 있으니까 그 점은 저희도 인정한다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자금을 융통을 해서 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헤쳐나가자. 이렇게 지혜를 모아보자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방교육재정당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개인의 주민세를 이참에 아예 폐지하는 대신에 1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의 재산세를 현행 0.4%에서 0.5%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근대적인 일부세 형식의 주민세를 오히려 것이 아니라 폐지하면서도 오히려 지방재정을 더욱 튼튼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합니다. 정부는 지난 복지가계부를 통해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2015년도에 11조 원의 세수를 마련한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2015년 세계예산을 보면 5.1조 원에 불과합니다. 즉 공약가계부에서 증세 없는 세계예산 합충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죠.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증세 없이는 추후의 복지 지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증세가 아니라 세금 인상이 여력이 되는 계층에서 조금 더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표 1천억 원 초과분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하면 약 1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과표 4억 원 초과 부분의 소득세의 명목세율을 50%로 인상하면 약 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노무현 정부 시절로 정상화하면 약 2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15조 원의 세수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네, 다음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한 달 전 분신했던 아파트 경비 노동자 이만수님의 장례식 날입니다. 경비 노동자는 위탁관리업체에 속해 있어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베란다에서 빵을 던져 주워 먹으라고 할 일까지 생기는 등 현대판 노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경비원에게 인간다운 대접이란 우리 사회에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아파트 경비직에 계신 분들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화면 준비해 주십시오. 네, 노원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의 임금 명세서입니다. 이분은 2월 1조로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17시간을 근무하고 7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시간당 4,689원을 받고요. 최저임금의 90%로 적용하기 때문에 한 달 기본급여가 121만 2,300원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개월 단기 계약에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도급업체가 경비원과 1년 근로계약을 맺는데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90%에서 100%로 되기 때문에 5개월 변칙 계약을 하고 올해 대량 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2012년에 감시 단속직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기로 되어 있다가 해고 문제 때문에 3년을 늦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해고와 경비원 초용 문제가 이렇게 사회해란이 된 지금 사회안과 노동부는 무엇을 했는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PPT 보여주십시오. 63조 적용의 제2규정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경비원들을 현대판 노예로 만드는 조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장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해지고 휴게 시간도 매우 불규칙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초과 근로수당이나 휴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일주일에 61.8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뇌혈관 산재 인정 기준이 발병 전 3개월 동안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할 때입니다. 즉 과로사 기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분들이 35%, 그리고 가해자는 아파트 주민이라고 대답한 분이 84%입니다. 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시 노동자라는 데서 아파트 경비원을 삭제하기를 바랍니다.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주당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근무의 형태에 따라서 적용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감시 단속적 근로자들의 경우는 일과 휴게 시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적용에 제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다가 이제 단계별로 70%, 80%, 90%에서 내년 초가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 초가 되면 금년도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성장률, 그다음에 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 뿐만 아니고 근로 격차 해소분이라는 부분을 추가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이 과거 5년에 비해서 한 2%가 더 높게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비주의 경우는 내년에 임금 상승분이 최소 17% 이상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정이라서 그것이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도 반드시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감시 단속적 우리 경비원을 포함해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앞으로 대응을 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한번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이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허용했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한번 승인을 했더라도 일정 주기가 되면 그 업무가 감시 단속적 업무에 해당되는지 점검을 해서 다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그 업무에 많이 종사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해왔습니다만은 금년 말에 그 부분이 폐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해갈 계획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재 인정, 뇌혈관계 산재 인정 기준이 3개월 동안 주 60시간은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아니고 노동 강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더 심한 분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하더라도 산재 인정으로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참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그분처럼 돌아가신 분처럼 결국은 인격적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고객들, 아파트 경비원들 같으면 주민, 그 다음에 백화점, 마트, 또 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고객들이 가급적이면 좀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착한 소비 운동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고 사업주로 하여금 소위 감정이 상해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저희들이 지침도 만들어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감시 단속적 근로자 해고 방지를 위한 특별 근로 감독 기간을 설정하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연초에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예의주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정신적, 인격적 모독을 받는 것도 강도 높은 노동이라는 것. 네. 김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형재 새누리당 경기 하남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